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에 관한 총 득표수 185표 중 다 184표, 무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예, 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토론의 핵심 주제는 입법 전쟁입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야흐로 올 겨울의 국회는 입법 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도 막을 내렸습니다. 필리버스터도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나왔었는데 요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예. 네. 대변인님. 일단 필리버스터 이번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는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지 않습니까? 예. 직접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처절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것만큼 꼭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필리버스터가 이제 우리나라 최고 기록인 24시간을 혼자 다 채웠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헌정사상 처음인 거죠. 전 세계 기록이 이제 24시간 17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있는 건데 그 기록에 한 18분 정도 모자라죠. 예. 만약에 한 18분 더 했으면 전 세계 기록을 아마 장동희 대표가 가져갔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좀 민주당이 너무 박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옛날 과거 DJ가 이제 필리버스터 했을 때 5시간 20분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 뭐랬냐면 야당 의회 정치의 최후의 저항선이다라고 평가를 좋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5배 정도 이르는 이제 똑같은 야당이 이번에 대표가 직접 나서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코미디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모 의원이. 근데 이렇게 이중잣대를 대면 되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그 특히 내란 그 전담 재판부 이거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여전히 다분하다. 헌법에는요 특별법을 군사보호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란 전담재판부가 이름만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꿨지 여전히 특별재판부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아니하고 내란 전담재판을 만든다는 것은 여전히 위헌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최고님. 저는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순전히 내부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 장동혁 호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위험하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24시간이라는 시간적 기록을 세워서 어떤 동정심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장 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해봐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투쟁하는 야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건 국민들께 하는 일종의 호소인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부용으로 저는 필리버스터를 했다라고 봤고 그리고 좀 내용 중에 경악스러웠던 것은 이 필리버스터 중에 윤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인용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헌재 결정은 법원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헌재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죠. 그리고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 여기서 이런 이야기라는 장동혁 대표를 보면서 윤어게인이 국회에 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비상계엄이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다라고 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바대로 이 계엄은 경고용 계엄에 불과했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 거기 때문에 장 대표는 참 일관되게 윤 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은 이변은 없이 오늘 통과됐던 정보통신망법 요거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핵심인데 재석 의원 1,077명 가운데 찬성이 1,070명, 반대가 3명, 기권이 4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의 통제 우려, 요걸 이유로 들었네요. 대변인님.
네. 일단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요. 이제 정보가 허위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누가 이제 판단하냐. 그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체가 누구냐. 예. 그게 지금 정부거든요. 예. 지금 이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은 정부가 진실을 끄면 판가름한다. 이 의미가 되는 건데 과연 정부가 진실을 판단한다는 게 과연 온전한 정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까지 냈었어요. 사설 제목이 이겁니다. 한국이 미국에 보내는 표현의 자유 경고라고 이제 하는 제목의 사설까지 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식으로 만약에 정부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마를 탄다든가 이건 진실이다 아니다를 직접 나서서 가르마를 타게 된다면 미국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한국의 사례를 보면 안다라는 그런 취지의 사설입니다. 미국에서까지 해외 언론에서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언론의 이틀막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민주당의 주요 핵심 지지 기반이 누굽니까? 민노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예. 민노총 언론 노조라고 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언론 노조가 공식적으로 이구동성으로 같은 입장을 냅니다. 이거 반대한다. 우려가 크다. 선장보다 부작용이 크다. 왜냐하면 진실을 판단하는 힘이 곧 권력이 되는 거고 그 권력이 한 곳에 모여있게 되면요 어느 언론사든 간에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내용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허위 정보를 2번 만약에 보도했다라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까지 과징금을 낸다고 합니다. 예. 한 번만 해도요 5배의 손해배상이 5배의 손해배상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2번 하게 되면 10억을 한다니까 어느 언론사가 사전 검열을 안 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셀프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민주당에서 했던 즉 1극 체제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1극 체제로 만들겠다라는 거와 다름없다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북한 노동신문에 대해서는 개방하자 그러거든요. 근데 북한의 노동신문이 어떤 곳입니까? 그냥 우리나라 언론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노동당에서 만든 기관지와 다름없고 김일성 3부자 체제의 선전 기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방하자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방을 못하게 하고 입틀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아니냐라는 또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든지 허용하고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정부 비판은 안 돼라고 하는 이런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설명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모순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일단 예. 이 그 북한 방송 개방과 관련해서는 예. 22년 그 통일부 업무보고 때 권영세 장관이 직접 이 북한 방송 개방 추진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부 업무보고에 왜 이 내용이 들어갔을까라고 보면 이게 윤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당시 이준석 대표도 이 북한 방송 개방하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과거를 돌아보시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북한에서 뭐를 만들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제재를 하고 할 건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 예.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 좀 유포되는 가짜 허위 정보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미 유포된 뒤에 삭제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만 있었다 정도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여기에 대해서 좀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부터 좀 걸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은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법안의 내용을 좀 꽤나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판례도 좀 참고를 했고 단순 오인이나 착오, 뭐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뭐 유통을 금지하진 않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과도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판례도 있고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수정을 한 것이고 고의로 여기에 대해서 뭐 일부러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명확했을 경우에 책임이 대상이 되는 거고 이로 인해 어떤 공익적인 보도가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시는데 이 법의 내용에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이나 감시 활동에 대해서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분명하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들은 좀 제한될 수 있다. 오히려 지금처럼 가짜 뉴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뭐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환경들에 대해서 오히려 발빠르게 좀 대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영세 의원 얘기하니까 제가 반박을 짧게 안 할 수 예. 없는데 예. 권영세 의원이 얘기했던 건요. 북한에 대한 문호 개방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에 대한 개방 이런 거, 언론 이제 노동신문 개방 이런 거, 이거는 어떤 조건을 말하냐면요. 국내 언론도 입틀만 하지 않고 북한 체제도 우리가 막지 않겠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하는 거는 국내에서 입틀만 하고 북한만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개방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 민주적 역량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이 선동 안 당하고 스스로 소화를 할 수 있다는 신뢰 속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건 맞죠. 근데 북한에서는 개방하고 우리 언론에서 입틀만 한다는 거. 그럼 북한에서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국민들은 선동 안 당한다는 거 누가 그러면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 노동신문 개방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높아서 선동되지 아니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국내에서 허위 정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허위 정보에 대해서 우리 그 국민들이 민주 역량이 국내에 있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역량이 낮습니까? 예. 그걸 무작정 믿습니까? 왜 북한에 대해서 선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쏘을 거라 얘기하고 국내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쏘을 거라고 자신합니까? 그리고 누가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순이 나온다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은 뭐 국회를 통과를 했으니까요. 이 두 법안, 그러니까 내란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요거 둘 다 국무회의에 공포되는 거는 일단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 관련해서는 국힘 차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할 예정이신지.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특히 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최고위 열어서 의총 열어서 의견을 모아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예.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게 허위정보 근절법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어쩌면 행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신들도 굉장히 이걸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원래 원안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계속 수정하면서 누더기가 돼가지고 넘어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통과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를 뭐 확실히 통과시킨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저는 이제 세모라고 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제 대통령이 찬성을 할 것 같은데 어쩌면 허위 정보 거부권 행사를 할수 있다? 거기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세모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 뭐 이거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계속 여론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받을 이유가 없는 제안을 하고 대통령이 받지 않으면 마치 이제 독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프레임 속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이미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법안까지 수정되고 위헌 소지를 충분히 없앤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오히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도대체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짜 뉴스나 이런 것은 진영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의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본인과 예. 관련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정정하려고 하고 혹은 뭐 손해배상 뭐 걸겠다 하고 혹은 고소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일들 다 있었고 심지어는 요즘의 가짜 뉴스는 뭐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일부만 수정해서 퍼뜨리는 가짜 뉴스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아예 하지 않은 말을 뭐 합성해서 마치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짜 뉴스의 형태까지도 발달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럼 지금처럼 허위 정보나 어떤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잘못된 공론장이 형성되는 것을 두고 보기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반대를 하더라도 좀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무조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협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잠깐만, 대통령한테 예. 협박을 저희가 한 적이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대통령한테 협박을 합니까? 협박이란 그러니까 말은 윤석열 원내대표 이런 같은 말들이 경우에는 그쵸. 그게 네네. 그 말이 어떻게 협박이 됩니까? 아니 저는 정치적인 압박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요. 과거에 했던 말을 많이 바꿨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은 점령군이라 하면서 굉장히 반미적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미 관계는 튼튼하다. 흔들림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제 언론 관련해서도 2022년에 뭐라고 했냐면 언론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짜 뉴스 내면 언론사 망하게 해야 한다라고 그건까지 했던 분이에요. 예. 하지만 지금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 언론 단체들이 거기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판단을 충분히 다르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최근에 요거 여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정을 거듭한 상태였고 사실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의 법안과 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또 다르고 또 수정안이 올라와서 이게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아직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법사위에서 갑자기 내용들을 많이 바꿨던 거는 좀 과한 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법사위에서 체계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법안이 그렇게 올라온 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의 또 논의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내용 자체를 좀 많이 확대하고 바꾸는 것은 좀 우려스러웠던 대목이고, 다만 이거를 당이 바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세간의 우려나 뭐 여러 가지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정책위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이제 개정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하셨고, 심지어는 원래는 이제 제일 먼저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안이지만 순서도 바꿔서 수정안을 마련을 해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성 논란을 제거하고 지금 최대한 이 충실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판례에도 위반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이 법안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게 대상이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망법이니까 언론통신 유튜브나 그렇죠. 뭐 이런 쪽을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사실 거죠. 문제의식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많이 퍼지고, 그것이 특히나 뭐 선거기간이나 정치적인 국면뿐만 아니라 뭐 정치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들까지도 요즘은 뭐 피해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의 여기에 대해서 허위 조작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간다면 이런 유통행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민사, 행정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문제의식 하에서 만들어진 법안인 거죠. 예, 국힘에서 일단은 계속해서 수정을 거듭하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이게 협의가 안 됐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죠. 계십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꾼 거예요. 원래는 이걸 먼저 처리하고 내란 재판부를 다음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순서를 바꾼 이유가 대통령실에서 문제점 지적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계속 수정했어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딱히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아직 협의가 다 안 된 상태에서 통과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법사위에서 이걸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강화됐다가 다시 또 다운됐단 말이에요. 법사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추미애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지방선거 나올 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한테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어. 나는 강성 지지층들, 당신들 시킨 대로 다 할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할 때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 보기용, 즉 도파민 공급용으로 이렇게 법안을 강화했던 것이 이번에 드러난 셈이다. 예. 그러니까 법리적 검토라든가 어떤 삼권 분립이라든가 헌법의 정신 같은 건 전혀 검토되지 않은 누더기 입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2박 3일간의 이 입법 전쟁 와중에 사실 필리버스터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해서 우원식 의장과 이하경 부의장이 이제 번갈아서 12시간 사회를 봤습니다. 굉장히 좀 체력적인 한계를 호소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호영 부의장이 좀 무책임한 자세를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거랑 이 사회를 교대하는 문제에도 응하지 않는 거는 좀 다른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결국 이렇게 주호영 부의장이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 두 명이서,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이 다른 국회 부의장께서 돌아가면서 이제 사회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 역시도 사실은 체력적으로 좀 무리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교대를 해도 체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2교대만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국회 차원에서 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뭐라 하고 있습니까? 필리버스터 야당에게 허락된 합법적인 저항 수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필리버스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필리버스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국회의장단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부의장께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뭐 응할 수 없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방식이나 여기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심지어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10차례에 거쳐서 총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주호영 부의장이 한 거는 사실 몇 번 안 돼요. 7번을 사회 거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리버스터 자체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방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뭐 국민의힘의 상황만 볼 게 아니고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국회 부의장의 역할인데 애초에 뭐 필리버스터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국회의장의 책임인 것처럼.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라고 해서 필리버스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 얘기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책임과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회피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 남는 게 있으면 사실 논란이 좀 덜 할 텐데 조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필리버스터가 멈춰지거나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국힘에서는? 억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가진 권한은 본회의 전체를 회의를 잘 운영하는 겁니다. 예. 그게 국회의장의 이제 권한인 건데 의무이고 책무이죠. 자, 그렇게 따지면요. 상임위 위원장도 다 마찬가지죠. 상임위원장도 그 상임위가 잘 회의가 운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 공통적 발언권도 주고 공정하게 해야 되죠. 근데 최민희라든가 추미애 의원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야당 의원한테 발언권을 안 준다거나 야당 의원을 퇴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요, 다른 의원들보다 더 발언이 더 많았습니다. 전체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발언을 많이 한 의원이 최민희 의원이다라는 통계까지 있을 정도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했던 인사들이 많은 곳이 민주당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본회의장 하면서 회의장 운영하면서 이제 국회의장이 하는 발언은 좀 공감이 안 되는 것이 본인이 안 되면요. 국회 부의장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 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3명이서 체력 안배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상임위에서 그렇게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본회의장에서 있는 상임위에 대해서는 나는 좀 느긋하게 3명이서 나눠가면서 좀 느긋한 건 아니죠. 회의를 예. 아니요. 2명보다 훨씬 더 느긋하죠. 2명보다 훨씬 더 느긋해진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 무슨 말이냐면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일방 통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의 어떤 저항권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그런 행위조차 좀 넉넉하게 보지 못하고 그거마저도 좀 비난을 하면서 내 체력까지 좀 안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오히려 우리한테 따지는 것은 좀 염치가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회 부의장이랑 상임위원장이랑은 좀 다르죠. 예. 국회의장이나 국회 부의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실 어떤 상임위원장처럼 특정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하는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넘어서서 국회의 질서가 유지되게 하는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 부의장이 지금 주호영 의장이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의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뭐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필리버스터 사회를 봐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의회주의가 수호가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선택적으로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명확하게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회 부의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법안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라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해라. 하기 싫으시면 국회 부의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장도 마찬가지죠. 그 힘들어서 못할 체력이 안 돼서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으면 내려놓으면 되죠. 다른 의장 줄 서야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의회주의의 핵심은요, 협치입니다. 협치. 지금 협치 상태에서 지금 법안이 올라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올라왔는데 마지못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제1야당 대표가 24시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12시간씩 나눠가지고 회의를 주재한 거 가지고 거기 참여하지 않은 주호영 부의장을 비난한 것은 좀 도가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통일교 특검을 아주 짧게만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요거 이제 계속 같이 가겠다, 한번 특검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합의가 된 상태고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안을 내서 법안을 냈고 조국 혁신당 안도 따로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검 대상을 뭘로 둘지 또 특검을 추천을 누가 할지 뭐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통일교 특검 민주당이 사실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들고 나온 게 뭔 얘기하냐면은 나경원 의원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통일교 본산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지금 질문을 또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죠. 나경원 의원하고 전재수 의원하고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을 직접 준 사람의 뇌물 이제 공여자의 진술이 있었고요. 까르띠에와 불가시에게 줬다는 얘기까지 했었고 그때 당시 주고받은 대화까지도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지금 중점으로 봐야 됩니까? 나경원 의원이 왔다 안 왔다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16명 중에서 유일하게 실제 돈을 준 사람과 실제 금품을 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나경원이 왜 꺼내드느냐? 제가 보기에는 통일교 특검을 여론 때문에 지금 갤럽 따르면은 국민의 62%가 통일교 특검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의 67%가 통일교 특검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40대가 76%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여론이 떠밀려서 특검을 받긴 받았는데 사실은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온갖 트집을 잡아가지고 최대한 시간 끌게 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집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 통일교 특검 하겠다고 받았는데 받아서 이제 뭐 추천 권한을 누구에게 줄 거냐, 그리고 수사 대상 범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뭐 같이 이제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이 통일교 측과 행사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된 바가 있고 그 대화 내용이 이제 뭐 보도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도 통일교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특검하자고 하는 거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거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열면 누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마치 이거 열면 다 민주당 의원들만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뭐 물어보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특검의 뭐 대상 혹은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민주당 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지금 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 통일교 측의 건축 비리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뭐 지금 결국 이 특검이 출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뭐 여야 정치인들과의 커넥션.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뭐 원래는 여야 한 명씩 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꼭 그것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제3자 추천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처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빠르게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연내에도 처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동영 의원이 천정궁에 이제 방문했다고 얘기를 본인이 했지 않습니까? 인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동영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또 얘기를 또 안 해요. 근데 천정궁에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나경원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자고 얘기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모순이죠. 본인이 갔다고 인정한 사람부터 포함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정동영 의원은 갔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갔고 언제 그러니까 갔고 포함시켜야지 정동영 아니 의원도. 뭐 그럼 거기도 논의를 해보자고 예.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나경원 의원은 갔냐 안 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조차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예. 아니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 무적자 할 수 있습니까? 갔다고 얘기한 혐의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맞죠? 아니 나경원 의원이 통일교 측 관계자와 어떤 특정 행사에 대해서 조율하는 대화 내용이 보도가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통일교 측과 어떤 대화나 소통이 그간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천정궁에 갔냐 안 갔냐라는 이 심플한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럼 나경원 의원이 대답을 해야죠. 정동영 의원처럼 본인이 갔고 언제 갔고 야인 시절에 이때 몇 분 갔다 이렇게 가게 됐다라는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그거 본질 아니고 핵심 아니다 이렇게 피해갈 일은 저는 아니라고 자,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다른 의원한테 지나간 의원한테 물어봐가지고 천정궁 갔어요? 물어봐가지고 하나하나 다 물어가지고 대답 안 하면 전부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럼 대답을 안 하니까 자, 이상한 그런데 거죠. 윤영호 본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전재수 의원하고 10번이 넘는 문자와 통화라는 기록이 나왔고요. 또 7인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멤버라 할 수 있죠. 7인 멤버 중에 하나의 임종석 의원은 20번이나 문자와 통화한 기록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대선 때 임종석 7인의 멤버와 20번 넘게 통화와 문자를 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만나는 얘기? 아니면 뭐 당원가입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면은 당선되고 나면 우리 사업을 체계다는 얘기?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먼저 우선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게 맞는 거지, 갔는지 안 갔는지 대답 안 한다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수사하자는 거, 이건 수사력 낭비죠. 예. 아니 대답을 안 하니까 이상하기 때문에 밝혀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런 예.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아니 뭐 대답 안 하시는 분들 의심되면 다 털어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게 얼마나 수사력 낭비입니까 그게. 아니 지금 어떤 이슈보다도 가장 뜨겁게 토론을 하고 계신데 이런 정도면은 연내에 이 특검법이 발의가 될 수 있을까? 합의된 특검법이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네. 이 특검법이 통일교 특검법이 정청래 당 대표가 예. 다른 목적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무슨 말이냐? 본인이 지금 지도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고위 재보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정내 의원 사람이 예. 이제 몇 명이 될지 2명이냐, 1명이냐,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총 3명을 뽑는데 친청이 2명이냐, 친청이 1명이냐, 이걸로 좀 지도부가 네. 흔들릴 수 있는 거고, 본인이 추진했던 1인 1표제도 지금, 이제 그 불발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돌파구로 생각하느냐,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만약 이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본인한테 호재가 되죠. 왜냐하면 이재명 어허. 대통령이 많은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는 과격당청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점지해두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속이 부글부글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 리더십을 찾으려면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한다. 뭔가 나왔다라고 하면 본인 호재죠. 그런 계산 속에서 그런 계산 속에서 이거는 통일교 특검을 사실관계를 찬성하지 명확히 해야 않았을까 돼요.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일단 당에서의 네. 처음의 입장은 특검 네. 안 받겠다였습니다. 그리고 고위당정을 거쳐서 특검을 맞습니다. 받겠다라는 예, 입장이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그 전에 뭐가 있었냐? 대통령께서 그렇죠. 먼저 예. 여야 정치인 상관없이 엄정 맞습니다. 수사해야 된다라고 예. 입장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특검을 받기까지의 민주당의 네. 결정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변인 그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대통령실에서 하라고 얘기가 나와서 당이 입장을 아니죠. 맨 바꿨던 처음에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요. 과정이 경찰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엄중하게 여야 가리지만 예. 엄중하게 수사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경찰에만 수사를 맡기겠고 특검은 안 받겠다. 이 말이 처음에 대통령 입장이었던 거예요. 이게, 네. 아니요, 그 뒤에 근데 고위당정을 거쳐서 민주당이 특검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아니죠. 건 청와대의 의중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 전까지도 특검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저께 시간이 엄청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제가. 그저께까지만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 얘기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아니 왜 그러니까 갑자기 바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 왜 바꿨겠냐고요. 청와대 의지가 있었으니까 바뀌었겠죠.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바뀐 거죠. 아, 그것도 갤럽에서 있었겠죠. 62%가 찬성하니까 안 받으면 지지율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있었겠죠. 실제로 지금 그 에브리 리서치 따르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49.1% 나왔습니다. 50%가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 있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니까 마지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 받은 거죠. 아니 지지율은 뭐 민주당만 봅니까? 대통령께서 지지율 볼 텐데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서 이 부분을 결정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당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사실은 1시간 더 하고 싶지만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왜냐하면 이거는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가능성도 높고요. 일단 다음 그렇죠. 주에 또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